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듯이 JP모건의 금융위기 후 10년이라는 보고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 보고서는 JP모건 소속의 48명에 해당하는 이코노미스트들과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참가해서 이제 분석된 보고서고요. 크게 위기 후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분석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148쪽에 달하는 많은 양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다 다룬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프리뷰 형태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편으로 위기 후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하편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담은 내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의 출처 링크를 제가 본 영상 하단에 추가해 드릴 테니까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기 후 10년이라고 해서 앞에 서론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정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같은 해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고 JP 모건은 베어 스턴스를 붕괴 직전에 인수했다. 주식시장은 추락했고 연준은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 10년이 지난 JP모건 연구팀은 그 이후 무엇이 변했고 세계 경제와 시장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를 연구한다. 이렇게 도입부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지난 10년 전에는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분명하지 않았다.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화, 규제 완화, 그리고 혁신, 변동성 하락의 4대 장기적인 영향력은 결국 감지하기 어려운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2008년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먼저 이제 부채가 폭발했다. 세계 국가 채무는 2007년 이래로 GDP의 26%포인트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이것의 대부분은 12포인트 상승한 신흥시장에 비해서 GDP 대비 부채가 약 41%포인트 증가한 선진시장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시장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시점입니다. 금융위기 전 같은 경우에는 선진 시장에서는 GDP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 안 됐어요. 100%가 안 됐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전후 수준 그 정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결국 선진시장이라는 얘기죠.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많은 부채로 그것들을 이제 커버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결과 부채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의 부채는 현재 120%, 2019년 기준 116%네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부채 비율은 54%. 거의 뭐 두 배 정도 되겠습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 수준이 감소할 것이라는 신호는 찾아볼 수 없다. 글로벌 재정 적자는 2009년 7.3%에서 크게 감소했지만
GDP의 2.9%로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19년 말까지 GDP의 5.4%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2008년에 부동산 버블을 분석을 했죠. 위기가 고조되는 기간, 바로 2008년이었죠. 2008년까지 그 위기가 고조되는 기간에 연준은 이게 중요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그러니까 2004, 2005, 2006, 이 3년 동안 기준금리를 4.25%를 올렸어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이제 대폭 강화했는데, 당시 2004년 금리가 1%였거든요, 최저치가. 1%였는데 2006년에는 5.25%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4.25%, 3년간 이렇게 대폭 올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죠. 동시에 이제 미국 가계 대차 대조표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45%로 증가했다. 증권화된 상품 시장은 호황이었고 특히 비보험 주택담보대출이 그랬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영화 빅쇼트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출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정말로 뭐 소위 말하는 스트리퍼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막 세 채 막 이렇게 있었죠. 이 주택담보대출의 그 조건을 굉장히 러프하게 했고 결국 그것들은 그대로 부실대출로 이어졌습니다. 발행액이 2000년에는 1250억 달러였는데 2005, 2006 그러니까 위기가 고조되는 그 시점에는 1조 달러 이상으로까지 증가를 했어요. 이게 결국.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조 달러는 딱 이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 2006년 이 시점에 이것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정부가 후원하는 연방저당권협회와 그리고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이러한 모기지 중 많은 양을 매입을 했고요. 투자자들에게 주택담보증권으로 재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러한 호황기에 힘입어서 이 회사들 역시 굉장한 막대한 수익을 챙겼겠죠. 그리고 재판매를 하면서 관련 금융기관들도 엄청난 수익을 걸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렇게 된 거였죠.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부실대출, 그리고 열악한 위험 통제와 함께 결국 주택시장이 붕괴가 됐고 위에 언급된 연방저당권협회가 바로 페니메이입니다. 그리고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는 프레디 맥입니다. 이 두 회사가 결국 파산 직전에 몰리면서 베일아웃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그대로 이어졌죠. 오늘날 그 미국 소비자들은 미지불된 담보대출 시장의 15%만이 변동금리이며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금리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008년 위기의 교훈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 위험률은 양호하게 관리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위기를 일으키는 트리거는 최소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 내용들마다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기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지난 10년 동안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주요 중앙은행들은 수조 달러의 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 기간 동안 연준은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 그리고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증권 MBS를 매입을 했고요. 이 증권들의 대차대조표는 한때 4조 5천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라는 게 한마디로 연준이 자산 매입한 그 량입니다. 작년부터 연준은 대차대조표 축소를 위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채권들을 만기가 되도록 그냥 허용을 했고요. 현재 매달 약 400억 달러의 이상의 비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채권들을 그 만기가 되도록 허용했다는 얘기는 연준이 그 매입한 채권들 중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그 채권들을 다시 재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자산을 이제 덜어내겠다는 뜻입니다.
JP모건 연구팀은 연준이 2021년까지 대차 대조표가 3조 달러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의 채권은 결국 현재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거대한 대차 대조표의 주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축소하는 자산은 결국 그 주택저당증권 쪽입니다. 그리고 부채 기반의 성장 시스템에서는 더 많은 채권을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이 그 매입하는 채권 자산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외에서는 2019년부터 유럽 중앙은행 그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확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달이었나요?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는 2018년 그 12월 달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인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고만 했지 실제로 이것이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늪에 빠져서 무한 양적 완화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JP 모건이 말했듯이 대차 대조표 확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요게 이제 이 영역에서 JP 모건이 강조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가 이런 규모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자산 가격 그리고 신뢰성, 자본 지출 및 기타 요인에 미치는 수많은 영향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원리대로 되돌릴 때의 그 영향을 모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양적 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영향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발생할 영향 역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변수 아니겠습니까? 변수가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연준 총재들 중에서 보면은 양적 완화 반대론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적 완화를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대할 겁니다. 이 연준 총재들은.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부분을 살펴볼게요. 은행과 채권자만이 그 위기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가정도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형태였다. 2007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개인소득의 1.3배에 달하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금융위기 당시에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그 왼쪽 표를 보시면은 이것이 1.3배에 달했지만 지금은 거의 1배 수준까지 내려왔네요. 개인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미국은 2008년에 그 위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은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가계부채 자체가 낮아진 건 아닙니다. 명목상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미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말씀드렸죠. 명목상 그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나 물가 상승, 인구 증가, 소득 등과 같은 요인을 감안하면 상황은 매우 달라 보인다. 부채 증가는 더디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동안 사상 최저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2008년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했고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부채를 발행하기 위해 저금리를 이용함에 따라 영업이익 대비 부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게 점선으로 표시한 거 있죠? 이게 바로 기업들의 이 영업이익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왼쪽 표를 보시면 돼요. 지금 영업이익 대비 부채 증가율이 2%가 넘었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26번, 27번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회사채 관련인데요.
이에 대한 그 심각성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들의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26번, 27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규정, 그러니까 지난 그 2008년 위기 이후에 생겼던 그 환경이죠. 위기의 여파로 국제 표준 그 정책 제정가들은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은행 규제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은행은 그 하이리스크 기반의 자본, 그리고 레버리지 자본, 유동성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고 납세를 보호하기 위해 해결 방안이 마련이 되었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생긴 제도로 정기적으로 이제 모든 대형 은행들은 심각한 손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럽 은행들 역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그 유로존 위기의 그 치명상이 그대로 누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의 그 대형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가 있겠죠. 금융안정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바젤위원회 외에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었다. 도드 프랭크, 그리고 종합자산 분석 및 검토라는 그 CCAR 등이 대형 은행을 이제 규제를 하고 감독하기 위한 글로벌 감독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이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중소은행들을 위해 많은 그 위기 이후에 그 많은 규칙과 규제를 덜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까다로운 이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 수준을 낮추려는 움직임이고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치가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잘못 고안되고 조정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는 타격을 입었으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억제되었다. 잘 작동하지 않는 규칙과 규정을 적당한 시기에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JP 모건이 마지막에 언급을 했는데요. 당시 만들어진 그 엄격한 규정들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최근 이야기들이겠죠. 이것을 이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완화하게 된다면 경제는 잠시 동안 부양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은행들의 금융위기 대응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타격이라는 이제 카테고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냐면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일부 잔재 비용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제 상당히 회복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겠죠. 주요 관심사는 장기적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이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이 지났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JP모건의 그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 잠재 성장률이 2.7%로 보시면 요겁니다. 3%에서 2.7% 떨어졌어요. 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감소는 지역적 감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과소평가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0.3% 하락, 별로 안 심해 보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런 지역적인 이런 수치 감소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3% 하락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 잠재 성장은 지난 10년 동안 1.6% 하락을 했고 글로벌 연간 생산 증가율도 2012년 이후에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기타 무역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결국 저성장 또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향 추세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 환경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JP모건의 금융위기 10년 후라는 그 전반부 내용을 프리뷰 형태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거를 따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의 그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 시장과 은행 시스템의 그 취약점들을 그 이후에 잘 보완을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 역사에서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취약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부동산 경우 이제 비보험 대출 조건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변동금리에 노출된 비중을 최소화하였으며 은행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그 유럽의 대형은행들은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에 노출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유로존 위기의 치명상이 그대로 누적되어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지난 10년간 유례없는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동력이 되어왔던 신흥시장 역시 2017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머징 마켓의 그 영업이익률도 절반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무역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이 영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양적 완화 덕분에 지난 10년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거대한 자산 거품이 있었고 2008년의 위기를 지운 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 제로금리의 혁명일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JP모건이 언급한 것처럼 당시 정책가들은 이런 규모의 QE로 인해 발생한 모든 영향들을 알 수 없었고요. 이것이 끝나고 다시 되돌아갈 때, 그러니까 2017년부터죠. 이것이 끝나고 지금 되돌아가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발생할 영향 역시 파악할 수 없음에도 죽어가는 그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에 해당되는 그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이 QE가 일으킨 진짜 영향들은 앞으로의 위기에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프리뷰 형태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JP모건의 금융위기 후 10년 보고서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전망을 담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